아빠, 저 왔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새어머니가 될 뿐이야. 인사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8달 만에 아버지 집 신발장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대요. 그날 이후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장례 내내 그냥 움직이고만 있었어요. 음식 나르고 조문객 맞이하고 아버지 옆에 앉아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울었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별로 못 울었어요. 올해 투병하셔서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 슬플 틈이 없었던 건지 둘 다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발인 날 새벽에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처음 울었어요. 엄마, 나 잘 살 수 있을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36이었고 미혼이었어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일찍 결혼해서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투병하는 동안 병원도 저 혼자 다니고 집 정리도 저 혼자 해야 하고 아버지 밥도 저 혼자 챙겼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요. 한 번도 왜 나만 해야 하냐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오빠한테 서운하다고 말한 적도 없었고요. 그냥 내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어떤 날은 감사하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계속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주말마다 반찬 들고 가고 퇴근하고 들르기도 하고 아버지 혼자 식탁에 앉아 계시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40년을 함께 사신 분이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셨으니까요. 밥을 차려드리면 잘 드시는지 확인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어머니 약들 버리고 그러면서 어머니 흔적들을 하나씩 마주쳤어요. 어머니 즐겨 드시던 음료수, 어머니 글씨로 써진 메모지, 어머니 칫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8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달랐습니다. 늘 밥은 먹었냐, 별일 없냐 하시는데 그날은 뭔가 꺼내려다가 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통화 끝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집에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얼굴 볼 사람이 있다고. 얼굴 볼 사람?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니길 바랬는데, 아니길 정말 바랬는데. 그 주 주말에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멈췄어요. 신발장 옆에 낯선 구두가 있었거든요. 작고 단정한 여성용 구두. 거실에 아버지가 계셨고 소파에 한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60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단정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인사해라.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얼굴로. 그냥 앉아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지내기로 했다는 말, 좋은 분이라는 말, 나이가 있는데 혼자 살기 너무 외롭더라는 말.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에 아직 어머니 옷이 걸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기일이 한 번도 안 지났거든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인지 억울해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도 사람인데 외로우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하면서도 막을 수 없지 않겠냐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름으로 검색해보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그분한테 자녀가 2명 있다는 것.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성인이었고 아버지와 그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노인 2분이 의지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설마 하고.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설마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댁에서 그분 아들을 처음 만났어요.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이 너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한번 쓱 보고 부엌을 한번 쓱 보고 저를 한번 봤어요. 뭔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첫마디가 여기 아파트가 꽤 좋은 위치네요. 인사도 아니고 날씨 얘기도 아니고 아파트 위치.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넘겼는데 속에서 뭔가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그 아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2번이었는데 어느새 주말마다 얼굴을 비췄어요. 아버지는 집이 북적이니까 좋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명절 분위기가 난다고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쪽에선 안도가 되고 한쪽에선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 댁에 갔더니 그 아들이 서류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물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어르신 재산 정리 좀 도와드리겠다고 해서요. 나이 드시면 이런 거 미리 해두는 게 좋잖아요. 재산 정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아, 너도 이런 거 알아놔야 한다? 마치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마치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웃으면서 넘겼는데 집에 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들이 착하신 분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버지가 교제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그쪽 아들이 서류를 들고 나타난 게. 그날부터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모르는 길이었지만 혼자 찾아가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재혼하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 앞으로 명의 변경이 되면 되돌릴 수 있는지, 노인재산 관련 피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딸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법무사 앞에서 혼자 앉아 있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하셨어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딱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그분 자녀들이 동의했어요? 아버지가 잠깐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걔들은 찬성이야. 너무 쉽게 찬성한 거예요. 그 말 하나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 아들이 처음 나타났던 날부터, 서류를 들고 왔던 날부터, 주말마다 얼굴을 비추던 날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아버지를 말려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말려봤자 아버지 마음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어머니한테 미안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고 모은 것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생각하면 잠이 올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한테 조용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혼인신고 하시기 전에 재산 문제는 저랑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수진아, 너 설마 그분을 못 믿는 거냐?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목소리가 단단해지셨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 한마디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 말이 섭섭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말을 하시는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댁에 갔더니 또 그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딸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남매가 나란히 앉아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있었어요. 같이 살면 편하실 거라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시면 어떻겠냐고. 지금 이 아파트는 좀 낡았으니 좋은 데로 옮기시는 건 어떻냐고. 아버지는 그 말이 나쁘게 들리지 않으셨겠죠.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는데 뭐가 나쁘냐 하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 아파트가 어머니 이름으로 된 아파트라는 걸. 상속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아파트라는 걸. 이 집을 팔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저만 알고 있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당분간 이사 계획 없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 아들이 저를 보면서 웃더라고요. 그래도 어르신이 편한 게 먼저 아니겠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편하신 건 맞는데요. 그 결정은 아버지가 직접 하셔야 하고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나오자 그분 남매는 잠시 후 일어나서 갔습니다. 아버지와 둘만 남게 됐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 왜 그랬냐?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고 처음 보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나타나고 아파트를 팔자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다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어요. 아버지한테 상처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조용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저도 선뜻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침묵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랑 열흘 넘게 연락이 없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아버지가 먹었다.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요즘 뭐가 먹고 싶다. 어디 불편한 데 없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오빠, 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해봐. 나랑 사이가 좀 어색해졌어.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에 더 이상 오빠한테 기댈 수 없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그분은 결국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며칠 전에 문자 한 통으로 알려주셨어요. 전화도 아니었고 문자였어요.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축하드려요 라고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시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상속분이 분명히 정리되도록 하고 아파트 명의 이전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가 지켜봐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오빠도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처음엔 예민한 거 아니냐던 오빠가 제가 정리해놓은 내용을 보고는 입을 다물더니 네가 다 해놨구나. 그 말이 칭찬인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재혼 후에도 그분 자녀들은 자주 드나들었어요. 이번엔 더 편하게, 마치 그 집이 자기들 집인 것처럼. 제가 아버지 댁에 가면 가끔 그쪽 자녀들도 와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엔 이상하게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 딸인데 내가 왜 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나. 한 번은 그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새로운 삶을 사셔야죠. 자녀들이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고. 웃으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섭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지키려 한 건데.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차 한잔 하자고 하셨습니다. 둘이서.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나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안 가면 더 꺼름칙할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 마주 앉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나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워서, 의지하고 싶어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수진 씨가 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둘을 어떻게 분리해서 말해야 할지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분들이 하시는 행동들이 저는 불안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분이 잠깐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걔들이 좀 나서는 편이긴 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고요. 커피를 다 마시고 각자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과 저는 인사는 하지만 깊은 얘기는 없어요.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단둘이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분도 없이, 그쪽 자녀들도 없이. 아버지가 꺼낸 말은 이거였어요. 수진아, 그쪽에서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 다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하던데 네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지 아시면서도 꺼내신 거잖아요.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어요. 아버지, 이 집이 어머니 이름으로 된 집인 거 아세요?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알고 계셨겠죠. 알면서도 꺼내신 거겠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은 안 나세요? 그 말이 나오자 아버지가 굳으셨어요.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힘들어, 수진아. 나도 보고 싶어. 그런데 나는 아직 살아야 하잖냐?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면서 동시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버지가 틀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도 살아야 하고 아버지도 외로우시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왜 이렇게 서러웠을까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딸 맞죠? 그 말만 하고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못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참 길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아파트는 결국 팔리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함께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고 지분을 명확히 했고 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 자녀들에게 귀속됐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 자녀들은 발길이 뜸해졌어요. 그 사실이 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예상이 맞았다는 게 이렇게 씁쓸할 수 있구나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말하기 좀 민망한 일인데 그래도 이게 빠지면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꺼내봅니다. 아버지와 그분이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2달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아버지 생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뭘 해드릴까 생각했어요. 작년 생신은 어머니 투병 중에 지나갔고 그 전 해엔 병원에서 보냈으니까 오랜만에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케이크도 주문하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준비됐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댁에 도착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분 아들 내외가 와 있었고 딸도 와 있었고 심지어 그쪽 사돈까지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분위기는 이미 한창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반가워하셨어요. 수진아 왔냐? 어서 들어와라.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쪽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하기는 하는데 뭔가 제가 불청객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아버지 생신 자리에서 불청객이 된 거예요. 내 아버지 생신인데. 더 기가 막혔던 건 그분 아들이 건배 제의를 한 거예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웃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를 표현할 수도 없고 아버지 생신인데 분위기를 흐릴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생각하다가 결국 잘못된 건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셨고 새 가족이 생기셨고 그분들이 자기 방식으로 아버지를 챙기는 것,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러운 건지. 그 다음 주에 오빠한테 전화해서 그날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는 잠깐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거 섭섭할 수 있지. 근데 어쩌겠어.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잖아.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라서 더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고 있구나. 아버지 딸인 건 변하지 않지만 아버지 일상에서 저는 점점 주변인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얘기하시고 집에 뭔가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 아들한테 부탁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같이 사시는 분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게 자연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나중에야 알게 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이번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둘이서. 오랜만에 아버지랑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나도 많이 힘들었다. 알아요, 아버지. 그 짧은 두 마디가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도 그쪽 자녀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도. 명절에 가면 여전히 그분 자녀들과 한자리에 앉아야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과하게 살갑게 구는 걸 보면 아직도 속이 복잡하고 오빠는 여전히 지방에 있고 저는 여전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식으로서 질투인지 아니면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건지.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부모님 재혼 후에 자녀로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만 이런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서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진 씨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17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알아요. 스스로 내가 욕심부린 건 아닐까 되묻는 사람이 진짜 욕심쟁이인 경우는 없더라고요. 욕심쟁이들은 이런 질문 안 해요. 지금 수진 씨가 힘든 건 아버지 재혼 때문만이 아닐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내 편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오빠도 아버지도. 그게 쌓인 게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혼자 막아서려고 하지 마시고 오빠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억지로 회복하려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지금은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수진 씨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